오늘 소개할 책은 러시아 작가인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러시아 문학 계보를 잠깐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문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푸시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푸시킨이 시인이잖아요. 이 푸시킨이 태어난 해가 그 그림 같은 거 가끔 보면은 푸시킨이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생겼지만 푸시킨이 태어난 해가 1799년입니다. 그러니까 1799년이면 발자크랑 동갑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문학은 뭐 공식적으로 푸시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1799년에 푸시킨이 태어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출신인 고골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 그분은 1809년, 푸시킨보다 10살 어린 거죠. 그래서 고골 책을 읽어보면 좀 옛날 우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오래됐다는 얘기고, 그 고골 다음이 바로 오늘 소개할 투르게네프입니다. 투르게네프는 역시 또 한 10여 년이 지난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투르게네프가 태어난 지 3년 뒤인 1821년에 드디어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투르게네프랑 도스토옙스키는 3살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년 뒤인 1827년에 드디어 톨스토이가 태어나고, 톨스토이가 그림 보면 굉장히 늙어 보이지만 도스토옙스키보다는 어립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1860년에 안톤 체호프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1799년에 태어난 푸시킨에서 그 다음에 니콜라이 고골, 그 다음에 투르게네프,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체홉, 이렇게가 러시아 문학의 시작과 끝이라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러시아 문학이겠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러시아 문학의 계보를 파악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 톨스토이가 유난히 그 체홉을 아꼈다라는 얘기가 유명하기도 한데, 사실 오늘 제가 계보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오늘 소개할 투르게네프와 도스토옙스키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투르게네프하고 도스토옙스키는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살았던 모습은 완전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이 투르게네프가 항상 그 러시아 그 전통 의상, 카프탄이라고 하죠. 전통 의상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또 러시아 옛날 스타일로 수염을 길게 기르고 완전히 러시아 신선 같은 모습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하고 우아한 삶을 살았습니다. 투르게네프는.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좀 러시아 사회 밑바닥을 헤치면서 살았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그런 생활이 그들의 작품에도 이제 정확하게 반영됐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잘 알지만 어떤 주제를 쓰던 완전히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집요함을 보이는데 반해서 투르게네프는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뭔가 우아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만큼 막 핵심을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우아하고 약간 귀족들이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담소를 나누듯이 되게 우아하고 격조 있는 그런 작품을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런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작품은 이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두 세대가 결국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멋있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딴 길로 한참 새가지고 한참이나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산으로 바다로 다니다가 다행히도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반해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 투르게네프가 이 아버지와 아들에서 시도했던 그 좋은 주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에 좀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악령입니다. 그리고 악령에서 시도를 했고 그 주제가 마침내 완성된 게 얼마 전에 다뤘던 까라마조프 형제인데, 결국은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인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바로 이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재밌죠. 그래서 오늘은 투르게네프의 글을 통해서 세대 갈등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 그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구조는 다 아실 수 있어요. 그 투르게네프가 설정한 세대 갈등 구조는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악령으로 까라모조프 형제들로 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작가 소개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세상을 떠난 러시아 작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작가 중에서도 가장 서구적인 스타일의 작가입니다. 주로 프랑스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작품의 핵심 주제인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대 갈등 구조는 말씀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게 1862년입니다. 자, 이 작품은 1860년대 초반 당시 러시아의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신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당시 러시아의 아버지 세대는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 세대는 이 작품에서 이제 니힐리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회의주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는 회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모 세대는 낭만주의적 성향, 자식 세대는 회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작품에서 다루는 그 니힐리즘은 어떤 권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떤 원칙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니힐리스트들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들 또한 철저히 부정되어야 할 나약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나 사랑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모 세대와 사랑이나 우정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철저한 유물론에 집중했던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 결국은 변증법 구조에 따라서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열어가려 하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과정이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부정했던 부모 세대와 자신들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읽을 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낭만주의니 회의주의니 하는 그런 사상적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나 그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언제나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열어가려 했고, 그들도 나이가 들면 그들의 자식 세대들에 의해 부정되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반복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을 낭만주의와 회의주의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역시 낭만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작가들이 그런 낭만주의니 회의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것은 편의상 그랬던 거예요. 편의상 당시 유행했던 사상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그들이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식 세대는 언제나 부모 세대를 부정하면서 성장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그들의 자식 세대에 의해 부정당하게 마련이며 그런 일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원형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화라는 건 결국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되고 재해석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화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고 재생산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40살 무렵이 된 어떤 시골 소지주의자 귀족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이 동구 밖에, 우리나라 말로는 동구 밖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라는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군의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의 형인 파벨 또한 장교로 복무했지만 이 아버지는 형과는 다르게 성격 자체도 유약했고 게다가 사고로 다리까지 절개되어서 군대를 가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 시골 영지에서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또한 대학 공부를 위해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떠나 있던 아들이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소박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동구밭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이 탄 마차가 나타나고 그런데 아들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대학을 함께 졸업한 친구랑 같이 온 거예요.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랑 이제 몇 주 동안 집에서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 친구는 바자로프라는 이름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의대를 졸업한 그냥 가난한 시골 의사의 아들이었고 역시 이 바자로프도 아버지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됐던 거죠. 이제 러시아 문학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4명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버지 이름은 니콜라이고 아버지의 형의 이름은 파벨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아르카디, 그리고 아들 친구의 이름은 바자로프입니다. 니콜라이, 파벨, 아르카디, 바자로프 이 4명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세대 갈등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 세대 갈등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인 아르카디의 큰아버지인 파벨과 아들의 친구인 바자로프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갈등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 말씀드렸죠. 파벨과 바자로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세대는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졌고 자식 세대는 회의주의적 성향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벨과 바자로프가 전형적인 그런 성향을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먼저 파벨은 그러니까 9세대의 낭만주의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형적인 귀족 스타일의 인물이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 파벨이 젊은 시절에 어떤 공작 부인을 사랑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벨은 그 젊은 시절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공작 부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평생 독신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고 지금은 동생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적 성향을 여기서 파벨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낭만주의적 성향을 상징하는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생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아르카디하고 바자로프를 만난 거죠. 반면에 아르카디의 친구인 바자로프는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랑이니 명예니 하는 것들은 다 낡아빠진 9세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죠. 바자로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은 그냥 하나의 커다란 공장에 지나지 않고 인간은 그 공장의 부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푸시킨의 시 같은 걸 읽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고결한 사상 따위를 따질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진실인 과학과 기술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물론자입니다. 자, 이런 파벨과 이런 바자로프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벨과 바자로프는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는데 둘 다 몹시 자존심이 강하고 서로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앞부분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멋진 소설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르카디의 집에 머물던 아르카디와 바자로프가 집에만 시골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도시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설이 약간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투르게네프 문학의 특징이에요. 소설이 좀 늘어지는데 그것은 도시에 도착한 두 젊은이가 동시에
오딘초바라는 젊은 과부에게 한꺼번에 반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작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꼭 작품 속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그것도 아주 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 빼고 그래서 가능한 좀 길게 쓴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좀 많이 사람들이 좀 지치죠.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얘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바자로프와 아르카디가 동시에 오딘초바는 29살 된 젊은 과부입니다. 아름다운. 그런데 이 아르카디하고 바자로프가 동시에 오딘초바에게 반한 건 사실이지만 아르카디는 사실은 지금 아르카디가 한 23살 정도 됐는데 23살 아르카디 입장에서 볼 때 29인 오딘초바가 너무 어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 아르카디의 관심은 오딘초바의 동생인 카테리나라는 여동생에게 옮아갔는데 근데 문제는 바자로프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바자로프가 철저한 유물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바자로프는 가뜩이나 오딘초바에게 빠져들었는데 게다가 자신의 친구인 아르카디마저 오딘초바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에 경쟁심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만 것이죠.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자로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딘초바에게 빠져버렸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바자로프의 신념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겠죠.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에게 사랑은 그저 위선적인 감정이고 쓸데없는 낭만주의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자기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끌려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결국 그 상태에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아까 아르카디의 큰아버지인 파벨이 젊은 시절에 어느 공작 부인을 사랑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독자는 오딘초바에 대한 바자로프의 사랑이 과거 어느 공작 부인에 대한 파벨의 사랑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 바자로프는 그 사랑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오딘초바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완곡하게 거절당하고 자신의 감정을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돌아갔다가 이제 의사니까 어떤 이제 해부 실험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감염이 돼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핵심은 투르게네프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거죠. 결국은 정말 다른 사상을 가진 파벨과 바자로프이지만 그들의 사랑의 방식은 같았다.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책 소개를 마치는데 뭐 어떤 독자들은 이제 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바자로프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너라고 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좀 잔인한 생각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의 메시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르카디의 아버지인 니콜라이가 그 형인 파벨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형님 내가 무엇을 회상했는지 압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소리만 치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어머니는 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두 세대에 속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었지요.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고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한약은 쓰지만 삼켜야만 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의 후계자들도 당신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오. 그러니 쓴 환약을 삼키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힐리즘이냐 낭만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 구조는 영원히 반복되고 자식 세대가 자라서 아버지처럼 변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교체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투르게네프가 시도한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고 그것을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는 까라마조프 형제들로 완성을 시켰다. 자,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지닌 분들이 있다면, 네, 그것은 내 자식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자연의 질서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뭐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아르카디나 바자로프 같은 젊은 세대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선 또 내 부모가 또 답답하고 어떨 때는 막 그 수구꼴통 같은 소리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미래의 내 모습이구나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